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민의 세부담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흥주점 등을 제외하고 고용과 투자를 하는 모든 업종에 세제 지원을 하는 등 일자리를 늘려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투자 등 세제 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모든 업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 체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수영장, 스키장, 미용실, 커피숍, 부동산 중개업 등 서비스 업종의 99%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진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대상 기업을 중견 기업까지 확대하고 국내 사업장이 있어도 해외 사업장 생산량을 절반 이상 감축하면 인정해 주는 등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국내 기업이 벤처 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5%를 감면해 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환경 오염과 관련해 발전용 유연탄 개별 소비세는 올리고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개별 소비세는 40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주는 등의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또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를 통한 파급 효과를 늘리기 위해 제작비의 최대 10%까지 지원하는 등 신성장 동력 산업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 소득, 세금 등의 배분 내역과 사업활동 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국내 거주자인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국외 전출을 할 경우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의 소득세를 물리는 등 여기에 세원 확보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연말정산 때 월급쟁이들의 큰 관심사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년 연장됩니다. 다만 소득이 많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또 둘째와 셋째를 낳으면 공제가 더 늘고 초중고교 체험학습비도 공제를 받게 됩니다. 민생 관련 세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루 평균 2조 원이 넘는 신용, 체크카드 등 각종 카드 결제 덕에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때 2조 원 가까운 돈을 돌려받습니다. 당초 올해로 끝날 예정이던 이 제도가 2019년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연급여 1억 2천만 원을 넘으면 공제 한도가 200만 원으로 2019년에는 7천만 원부터 1억 2천만 원 이하도 2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적용 시한을 연장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 어떤 고소득층의 어떤 세부담을 혜택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출산, 교육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한 명당 30만 원인 출산 공제가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늘고 분말형 외에 액상형 분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 초중고 체험학습비, 학자금 상환액도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연 10만 원 한도의 경차 유류세 환급은 2년 연장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은 현재 10%에서 12%로 높아집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내년부터 10%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로 받은 대금의 최고 2.6%를 부가세 납부액에서 빼주는 제도도 2년 연장합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으로 전체 세수는 3,171억 원 늘지만 총급여 6,100만 원 이하 계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3,800억 원 이상 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다음 달부터 구직 중인 실업자도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실업기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올 연말까지 34만 명, 내년에는 8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중년들이 막연한 희망으로 창업을 하다가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당당한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종진 씨. 공장 근로자들이 엄청난 현장 소음에 시달리는 사례를 자주 목격했습니다. 퇴직 후 이 씨가 찾은 곳은 바로 경기 시니어 센터. 이 씨는 센터의 도움을 받아 소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자유롭게 대화까지 나눌 수 있는 스마트 방음 귀마개를 개발해 대기업에 납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이 소음에 노출돼 난청에 시달리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퇴직 후 사업화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퇴직한 이필용 씨 역시 장시간 의자에 앉아 근무하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색다른 발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발판에 발을 올려놓고 가볍게 흔들어주면 운동은 물론 혈액순환 개선 효과도 볼 수 있어 벌써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각종 질병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 시니어센터는 40세 이상 퇴직자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공간입니다.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부터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은퇴 후에 방황하는 시니어들에게 제2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니어센터가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올해 임금 협상 타결이 불발된 현대자동차 노조가 27일 또 10시간 파업했습니다. 앞서 19일부터 나흘 연속 파업한 데 이어 이날까지 회사의 생산 차질 규모는 18,000여 대 4,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노사는 휴가 기간에 실무 교섭에 집중한 뒤 휴가 직후 본교섭을 열고 타결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회사의 구조조정 분사에 반발해 일부 조합원이 파업했습니다.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 논란에 휩싸였던 정일선 현대 B&G스틸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3년간 회사 운전기사 61명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돈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서울 강남지청이 정일선 현대 B&G스틸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 상당수는 주 8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른바 갑질 매뉴얼 문제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무려 140여 쪽에 달하는 매뉴얼에는 정 사장이 사우나를 하고 나오면 빨래를 받고 구두를 챙기는 것까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운전기사들은 증언했습니다. 왜 저 차가 왜 먼저 유턴하냐고 그러면서 반성문 쓰고 감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야는 기본이고 조인트도 까시고. 그러나 서울 강남지청은 운전기사들이 진술을 꺼려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은 1명에게서만 확보했습니다. 갑질 매뉴얼과 관련해서 처벌 조항도 없어 정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 사장 측은 61명은 부사장이나 임원 등 다른 회사 직원의 차량을 모는 운전기사를 모두 합한 숫자로 정 사장의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은 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돈입니다. 네, 얼마 전 수협조합의 친인척 채용 비리가 심각하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조합을 관리 감독해야 할 수협중앙회 고위 임원이 아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임원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2010년 이모 씨는 수협 자회사인 수협개발 사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곤 전임 사장 아들 채용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채용 서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 그 감사실에서 처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 그거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씨에 앞서 4년간 수협개발 사장으로 재직한 서모 씨는 임기가 끝나기 직전 자신의 아들을 채용했습니다. 서 씨의 아들은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아 내부 감사도 진행됐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현재 서 씨는 수협의 감사를 총괄하는 감사위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서 씨는 특혜 채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민력 분권이나 건강 건강은 아무 때나 뛰어도 되는 것이고 관련 내고 갑니다. 다른 데는 물어보세요. 관례적으로? 예. 하지만 2010년 당시 감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서 씨의 아들은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특혜 채용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서 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협개발 사장 시절 4년간 법인카드로 7천만 원 넘게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사용 내역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국내 출장 명목으로 800여만 원을 사용했지만 역시 용도가 불분명합니다. 중앙회와 지역조합을 막론하고 불거지는 수협의 채용비리 의혹. 근본적인 근절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국내 100대 기업의 임원 가운데 여성은 40명 중 1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의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은 모두 165명으로 전체 임원의 2.3%였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임원 비율이 상위 30위에 속한 기업도 여성 임원 비율은 평균 5.1%에 불과했고 아예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회사도 52곳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다만 2013년과 비교하면 여성 임원 수는 117명에서 165명으로 4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의 오늘을 통계로 읽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설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숫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23. 박송희 아나운서는 23살 때 뭐 하고 있었나요? 네, 저는 그때 대학생 인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아마 인턴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23. 누군가에겐 미래를 꿈꾸고 취업을 준비할 나이일 텐데요.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회사의 등살에 떠밀려서 퇴직을 하게 되는 나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이었죠.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가 갓 입사한 1, 2년차 신입사원 30%를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시켜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망퇴직이냐 정리해고냐 논란의 중심에 있는 희망퇴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20대 퇴직 소식에 전국이 정말 떠들썩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 사람이 미래다라는 해당 기업의 광고 내용이랑 너무 상반된 처사라서 정말 빈축을 샀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광고였죠.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미래다. 두산. 네, 사람이 미래다. 두산하면 떠오르는 이 광고 카피가 희망퇴직이 논란이 일면서 20대 희망퇴직이 미래다. 구조조정이 미래다 등의 패러디로 풍자되기도 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니까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은 1, 2년차 희망퇴직 신청을 철회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회사의 만류에도 젊은 직원 다수는 그대로 회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네, 저 같아도 큰 상처를 받아서 아마 남아있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20대 희망퇴직 논란은 이렇게 그냥 마무리가 된 건가요? 네, 안타깝지만 20대 희망퇴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결정을 철회하긴 했지만 두산과 비슷한 시기에 삼성물산 또한 희망퇴직 명단에 20, 30대 초반의 젊은 직원들을 포함시킨 바가 있고요. 지난 13일에는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이 직원 170여 명에게 희망퇴직을 접수받는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중 20, 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은퇴를 앞둔 직원도 아니고요. 회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20대 젊은 직원까지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이 희망퇴직 제도,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가요? 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수만 명의 명퇴족을 만들어냈던 명예퇴직,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명예퇴직 제도가 반강제적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기업들이 새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 희망퇴직이었는데요. 한일은행이 97년 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희망퇴직은요, 말 그대로 특정 직급을 대상으로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으면 회사가 합의를 통해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고 퇴사 절차를 밟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원래 취지대로라면요. 직원은 일찍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기회를 얻고 또 기업은 새로운 인력을 보충하거나 또 조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적절한 보상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게 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이 희망퇴직금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업마다 지급액이 천차만별입니다. 보통은 기존 법정 퇴직금의 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되는데요. 근무하지 않은 수개월치의 급여를 목돈으로 주거나 자녀의 학자금, 또 재취업이나 창업 지원금 등을 추가로 주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권 희망퇴직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안한 곳은 한국 SC은행으로 퇴직자 중에 최대 6억 원 이상을 받은 수용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한 명에게 6억 원이면 정말 큰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천 명의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이렇게 큰 지출을 해야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도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당장에는 희망퇴직이 기업의 손실로 이어지는 게 맞습니다. 앞서 소개한 한국 SC은행은 지난해 영업손익을 기준으로 4,138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사용한 4,943억 원의 비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희망퇴직에 지출한 비용만 총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이유는 인력 구조가 개선되면서 3, 4년 안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근에 조선업계에서 또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는 소식 자주 들리는데요. 불황이 계속되면서 대대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기업이 날로 늘어나고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에서 6월 두 달 동안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서만 무려 3,300여 명이 희망퇴직을 통해 직장을 떠났습니다. 본격적으로 희망퇴직 광풍이 불기 시작한 건 지난해 금융권에서부터였는데요. 은행권 희망퇴직자는 2013년부터 매년 늘어서 지난해는 3,600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금융권을 통틀어서 희망퇴직, 또 명예퇴직 등을 이유로 사라진 일자리가 지난 1년 사이에 5만 개 이상이라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인원 감축이 있었던 거죠. 네, 이쯤 되면요. 이 희망퇴직을 가장 희망하는 것은 직원 당사자가 아니라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요즘 실업난이 너무 심각해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좀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지난해 취업 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859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시행 시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봤더니요. 응답자의 63.7%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직장인들이 희망퇴직을 반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설문에서는 10명 중 8명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할 것 같다고 답했고요. 10명 중 7명은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의 39.4%가 직장에서 최고로 오를 수 있는 직급이 임원 이상일 것 같다고 응답했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네,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우리 직장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희망퇴직을 고려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면요. 막상 희망퇴직 권유를 받았을 때 거부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퇴사를 원하는 회사 그리고 원하지 않는 직원 사이에 갈등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직장인 전용 SNS 업체 블라인드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희망퇴직이 있었다고 응답한 622명 중 77%가 희망퇴직 시행 과정에서 회사가 퇴직을 압박하는 걸 보거나 실제로 본인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가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요. 희망퇴직 거부 시 인사발령, 또 정리해고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압박하는 거였고요. 희망퇴직 대상자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부서별로 희망퇴직 필수 인원을 할당해서 압박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말만 희망퇴직이지 사실상 정리해고라는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자,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고 하지만요. 수년간 또 수십 년간 수고한 직원에게 당장 나가라고 협박까지 하는 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또 최근 게다가 찍퇴라는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찍어서 퇴직, 즉 특정 직원을 콕 찍어서 희망퇴직 권고를 내리는 걸 말합니다. 현재 찍퇴 논란이 일고 있는 기업은 빼는 것이 플러스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홈플러스인데요. 인력을 빼는 것도 플러스였을까요? 부장급 직원 중 특정인 60명을 지목해서 퇴직과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해서 이제 부당해고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에서는 이 찍퇴 대상자에게 망신을 주거나 폭언을 하고요. 다른 직원들에게 이 찍퇴 대상자와 어울리면 인사 고과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왕따를 종용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사내 괴롭힘 피해자 비율은 22.9%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기업보다 3배 정도 더 높았습니다. 네, 혹시 희망퇴직을 강행하기 위한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닐까 의심되기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희망퇴직을 명목으로 강제 해고를 하거나 신청 대상자를 향해서 인격 모독을 하는 행위, 이런 것 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희망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건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걸 입증하는 일이 만만치만은 않은데요. 지난해 철강업체 휴스틸의 경우에는 강제 해고였다는 사실이 인정돼서 복직은 이뤄졌지만 오히려 더 굴욕적인 대우를 받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가 복직한 직원 3명을 화장실 앞에 배치된 책상에서 일하게 한 건데요. 고용부의 권고가 있은 후에야 화장실 앞 근무는 중단했지만 직원들이 받은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명예 없는 명예퇴직에 이어서 정말 희망 없는 희망퇴직까지 우리 직장인들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시릴 것만 같습니다. 자,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하나 있는데요. 지난 21일에 찍퇴 수단인 대기 발령, 또 전환 배치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일명 쉬운 해고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요. 일터에서의 괴롭힘 방지 문구를 신설해서 직장 내 괴롭힘과 또 강제사직을 막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우리 직장인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생긴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